대만 타이베이 거리가 한글로 뒤덮였습니다. 티셔츠 디자인, SNS 프로필까지.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대만 교육부도 문화부도 예상 못한 현상이었죠. 한류 콘텐츠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한글이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편해졌고, 편해지니 일상에 남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인 과정 시작합니다.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15년째 문화 트렌드를 관찰해온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입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대만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기록해왔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 카페에서 K-팝이 흘러나오는 건 당연했고, MRT 지하철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젊은이들도 흔했습니다. 넷플릭스 대만 인기 순위 상위권은 항상 한국 콘텐츠였죠. 이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흐름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소비로 봤습니다.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3년 여름 제 조카가 SNS 프로필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조카는 인스타그램 자기소개란에 한글 문장을 적어뒀습니다. 왜 한글로 썼어? 그냥 예뻐서요. 조카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의 의미를 몰랐지만 형태는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콘텐츠를 넘어 문자까지 전달하고 있었구나. 대만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더 이상 낯선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자막에서, 드라마 제목에서, 굿즈 디자인에서 한글은 매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부 대상이 아니라 시각 요소였죠. 타이베이 동구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도 아닌 대만 로컬 카페가 한글로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라떼, 아메리카노를 한글로 적어놨죠. 손님 대부분은 그 뜻을 몰랐지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했죠. 그들은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주 봤고, 자주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편해졌습니다. 2024년 초, 대만 온라인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재를 산 사람들 대부분은 완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의 기본 구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막과 가사를 통해 반복 노출됐으니까요. 교재는 확인용이었습니다. 아, 내가 본 게 맞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은 어려운 외국어가 아니라 친근한 디자인 요소가 됐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세대 문화 관찰자들이었죠.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동생도 한글 타투를 했어요. 의미는 모르는데 모양이 예쁘대요. 저희 가게 손님 중에 한글로 이름 적어달라는 사람 많아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세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그 매개체였고 한글은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글은 강요 없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광고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반복이 익숙함을 만들었고, 익숙함이 편안함을 만들었고, 편안함이 수용을 만들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기 전에 이미 한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SNS를 하면서, 한글은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언어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한글은 교실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 전달됐고, 교과서가 아니라 자막을 통해 학습됐고, 시험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체화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는 대만 젊은 세대의 한글 수용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빨랐습니다. 저는 2023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시먼딩, 동구, 공관 일대의 카페와 서점, 옷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글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형태를 먼저 봤습니다. 한 티셔츠 가게에서 22살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프린트된 옷을 고르고 있었죠. 이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그녀에게 한글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태가 전부였죠. 저는 비슷한 질문을 10명 넘게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 중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티셔츠도 뜻 모르고 입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죠. 대만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시각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글을 영어나 일본어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어는 배워야 할 언어였고 일본어는 익숙한 외래어였지만 한글은 그냥 자주 보는 디자인 요소였습니다. 저는 한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대표는 30살 젊은 디자이너였죠.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한글 폰트를 많이 요청해요. 왜 한글인가요? 깔끔하고 정리돼 보이거든요. 중국어나 영어보다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그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구조적 특징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획이 직선적이고 규칙적이에요. 레이아웃 짤 때 예측 가능하죠. 디자이너의 눈에 한글은 기능적인 서체였습니다. 중국어 번체자는 획이 복잡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너무 흔해서 차별성이 없었죠. 반면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대만 대학가 근처 문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사가나요? 대학생들이요. 다이어리 꾸밀 때 쓴대요. 한글을 읽을 줄 아나요? 아니요. 그냥 예쁘다고 사가요. 이 문구점은 2024년 초부터 한글 제품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스티커보다 한글 스티커가 더 잘 팔려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장식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다이어리, 노트, 폰 케이스, 에코백. 한글은 그들의 일상 소품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의미는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형태가 마음에 들면 그걸로 충분했죠. 저는 SNS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대만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관찰했죠. 한글을 프로필에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표기하거나 짧은 문장을 적어뒀습니다. 사랑해, 행복, 꿈 같은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엉망이었습니다. 받침이 틀리거나 자음과 모음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성보다 분위기가 중요했으니까요. 한 23살 남학생은 프로필에 기억, 니은, 디귿, 이을이라고 적어뒀습니다. 한글 자모를 그냥 나열한 거였죠. 왜 이렇게 썼어요? 한글 자음이 멋있어 보여서요. 그는 한글을 장식품처럼 다뤘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형태만 차용한 거였죠. 저는 이 현상이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통적인 언어 학습 과정과 정반대였으니까요. 보통은 의미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형태를 익힙니다. 하지만 대만 젊은 세대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형태를 먼저 받아들이고 의미는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예 모른 채로 끝났습니다. 이건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글을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글의 형태는 이미 익숙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막 속 한글, 앨범 커버 속 한글, 뮤직비디오 속 한글. 그들은 그걸 매일 봤고 자연스럽게 시각 기억에 저장됐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것처럼 느꼈죠. 타이베이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살 여성이었죠. 손님들이 한글 메뉴판 보고 신기해해요.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감각적이라고 좋아해요. 이 카페는 2024년 6월부터 한글 메뉴판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어, 영어와 함께 한글도 병기한 거였죠. 실용성은 없었습니다. 대만 손님 중 한글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글 메뉴판이 있으니까 카페가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기능이 아니라 감성을 전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감성에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읽기 전에 보는 대상이었고,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대상이었고,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됐습니다. 강요도, 설명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노출이 익숙함을 만들었고, 익숙함이 수용을 만들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주 봤고, 자주 보니 편해졌고, 편해지니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말,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 환경 속 자연스러운 요소였습니다. 저는 2024년 초부터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패턴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타이베이 젊은 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본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은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주 봤어요. 드라마 자막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K-팝 뮤직비디오였나? 이들에게 한글은 특정 순간에 등장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였습니다. 명확한 첫 만남이 없었던 거죠.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글이 낯설게 느껴지나요? 100명 중 87명이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익숙해요. 자주 봐서 이제 그냥 평범해요. 중국어나 영어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노출이 거부감을 지웠으니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였습니다. 자주 보면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면 호감이 생기는 현상이죠. 한글은 정확히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드라마 자막, 음악 가사, SNS 게시물, 상품 디자인.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의 시야에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횟수가 쌓이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것 또 나오네.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한글이구나. 인식의 단계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한 21살 대학생과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지만 한국어는 전혀 못했습니다. 드라마 볼 때 자막 읽으면서 한글도 같이 보게 되죠. 한글을 읽으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자주 보다 보니까 어떤 글자는 익숙해져요. 기역, 이은, 디귿 같은 건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동적 노출만으로도 기본 자음을 익혔습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라 각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시각 정보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저장된 거죠. 타이베이 한 서점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보고 확인만 했죠.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책 안 사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뭘 확인하려고요? 제가 SNS에서 본 한글이 진짜 맞는 글자인지요. 그녀는 한글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검증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상태였고, 책은 참고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점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 책 많이 팔리나요? 예전보단 덜 팔려요. 왜죠? 한류는 더 인기인데, 손님들이 이미 기본은 알고 와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어 교재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콘텐츠 자체가 교재 역할을 해버린 거죠. 젊은 세대는 책보다 화면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도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팬 게시판을 중점적으로 봤죠.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한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자 뭐라고 읽는 거예요? 자음이 기역, 이은인 건 알겠는데 모음은 헷갈려요. 한글 쓰는 법 알려주세요. 이들은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부담 없는 질문으로 이어졌죠. 커뮤니티에서 서로 알려주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지식이 공유됐습니다. 2024년 중반 대만 일부 학교에서 한국어 선택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와요. 어떻게요? 자음 모음 정도는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익혔다고. 그럼 수업이 쉽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어려워요. 학생들이 체계 없이 배워서 교정이 힘들어요. 젊은 세대는 자막을 통해 한글을 익혔지만 정확한 발음이나 문법은 몰랐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익숙하지만 구조적 이해는 부족했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면 되죠. 실용성보다 감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한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봤죠. 놀랍게도 한글을 사용한 작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스터, 로고, 패키지 디자인 곳곳에 한글이 배치됐습니다. 한 디자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썼나요? 한글이 시각적으로 깔끔해요. 중국어는 복잡하고 영어는 흔하잖아요. 한글 읽을 줄 아세요? 아니요. 근데 상관없어요. 디자인 요소로 쓰는 거니까. 그는 한글을 글자가 아니라 도형처럼 다뤘습니다. 의미보다 형태, 내용보다 구성이 중요했죠. 이건 한글의 새로운 용도였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디자인 재료로 쓰이는 거였죠. 저는 이 현상을 정리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자주 노출됐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태가 단순해서 시각적으로 편했습니다. 셋째, 의미를 몰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서 한글은 자연스럽게 침투했습니다. 강요도, 교육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 반복이 친숙함을 만들었고, 친숙함이 수용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백화점 문구 매장에서 한글 노트를 봤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크게 인쇄돼 있었죠. 옆에 있던 고등학생 2명이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한글 쓰여 있네. 뭐라고 쓴 거야? 몰라. 근데 예쁘잖아. 그들은 노트를 샀습니다. 의미를 모르는데도 선택한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배우는 문자가 아니라 느끼는 문자로. 읽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대상으로.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은 반복 노출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 가을, 대만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학생들의 작업물에 주목했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글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디자인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왜 한글을 자주 쓰나요? 정리된 느낌 때문이에요. 한글은 구조가 명확하거든요. 구조요? 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 규칙적이에요. 교수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 그 조합이 시각적으로 정돈돼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죠. 중국어 한자는 획이 많고 불규칙해요. 디자인할 때 예측이 어렵죠. 영어 알파벳은 단순하지만 너무 흔해요. 한글은 그 중간이에요. 단순하면서도 독특하죠. 이건 디자이너의 관점이었습니다. 한글을 언어가 아니라 시각 요소로 분석한 거였죠. 저는 학생들의 작업물을 직접 봤습니다. 포스터, 로고, 패키지, 디자인에 한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22살 여학생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 브랜딩 프로젝트였는데 로고에 한글을 썼습니다. 왜 한글로 만들었어요? 한글이 네모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레이아웃 짜기 편해요. 한글 읽을 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구조는 알아요. 자음 모음 조합이라는 거. 그녀는 한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구조를 몰랐지만 시각적 규칙성은 직관적으로 파악한 거죠. 타이베이 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디렉터는 35살 남성이었습니다.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요청해요. 실용성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감각 때문이죠. 한글은 모던하고 미니멀해 보여요. 그는 한글 폰트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고딕체, 명조체, 손글씨체까지 다양했죠. 한글은 폰트마다 느낌이 확 달라요. 변주가 쉬워요. 왜죠? 기본 구조가 단순하니까 변형이 자유로워요.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조합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그 효율성이 디자인 작업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한글의 의미를 몰랐지만 반복 노출을 통해 형태에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뒤엔 한글의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매력 포인트가 됐죠. 한 23살 남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보다 배우기 쉬울 것 같아요. 왜요?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자음 모음만 알면 조합할 수 있잖아요. 배워볼 생각 있어요? 글쎄요. 지금도 쓰는 데는 문제없는 거려. 그는 한글을 배우지 않고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요소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온라인 디자인 커뮤니티도 살펴봤습니다. 대만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었죠. 그곳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튜토리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 조합법, 한글 폰트 추천, 한글을 활용한 로고 디자인 팁, 댓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글 진짜 예쁘다. 이거 어떻게 조합하는 거예요? 한글 폰트 어디서 구하죠? 젊은 디자이너들은 한글을 적극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디자인 재료로서 말이죠. 2025년 초, 대만 한 패션 브랜드가 한글 티셔츠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대만 브랜드였지만 디자인엔 한글만 들어갔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죠. 브랜드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글로만 디자인했나요? 젊은 소비자들이 한글을 좋아해요. 읽을 줄 아나요? 대부분 못 읽어요. 그래도 사요. 디자인이 좋으니까. 이 브랜드는 한글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중국어나 영어보다 차별화되고 시각적으로 세련됐으니까요. 소비자들도 같은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한글 티셔츠 입으면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영어는 너무 흔하고 한글은 특별해 보여요.
한글은 희소성과 디자인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저는 타이베이 한 인테리어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벽면에 한글 문구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꿈, 사랑, 행복 같은 단어들이었죠.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썼어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사진 찍을 때 배경으로 한글 뜻을 아나요? 네. 검색해서 확인했어요. 긍정적인 단어만 골랐죠. 카페 주인은 한글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의미도 확인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각적 효과였습니다. 한글은 심플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어요. 손님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글 배경이 SNS에서 인기였거든요. 한글 있으면 감성 있어 보여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감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만 문구 업계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 제품 판매량이 계속 늘어요. 어떤 제품이 인기예요?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다이어리요.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죠. 왜 한글 제품을 선택하나요? 정리된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 꾸밀 때 깔끔해 보인대요. 한글은 실용성보다 신미성으로 선택됐습니다. 중국어는 익숙하지만 복잡했고, 영어는 단순하지만 개성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맞췄죠. 단순하면서도 독특하고,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수치로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분석했죠. 한글 관련 제품 검색량은 2023년 대비 2025년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소비자 비중이 높았죠. 판매 리뷰도 살펴봤습니다. 한글 스티커 너무 예뻐요. 다이어리 꾸미기 딱 좋아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리뷰 대부분은 디자인과 감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용성이나 의미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의 형태적 매력에 반응했습니다. 그 매력의 핵심은 규칙성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체계, 네모 틀 안에 들어가는 구조, 단순하지만 변주 가능한 형태, 이 모든 게 시각적으로 정돈된 인상을 줬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의미는 몰라도 구조는 파악했죠. 그리고 그 구조가 매력 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글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했고, 흔하지 않으면서도 접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한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요 없이, 설명 없이. 저는 2025년 봄, 대만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 패턴에서 결정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글은 장식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한글은 일상 언어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타이베이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도서관 앞 게시판에 한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집, 중고 교재 판매, 동아리 공연 안내, 중국어와 영어 옆에 한글도 병기돼 있었죠.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도 썼어요? 친구들이 한글 읽을 줄 아니까요. 다들 배웠나요? 아니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익혔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한글 기본 자모를 알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반복 노출로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그래서 간단한 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학생 2명이 한글로 메모하는 걸 봤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한글로 필기하시네요. 네. 중요한 부분만 한글로 표시해요. 왜요? 눈에 잘 띄거든요. 중국어로만 쓰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한글 섞으면 강조돼요. 그들은 한글을 하이라이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중국어 노트에 한글로 키워드를 적는 방식이었죠. 의미 전달보다 시각적 구분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한글이 단순 장식을 넘어 기능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2025년 4월, 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댓글에 한글을 섞어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거, 대박. 진짜? 크크크. 한글 자음으로 웃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이건 한국 인터넷 문화의 직접적 수입이었죠. 한 21살 남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기역 자음으로 웃음을 표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저희도 따라해봤어요. 의미를 알고 쓰나요? 네. 웃는다는 뜻이요. 이제 친구들 다 알아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문법은 몰라도 맥락은 이해했죠. 그래서 한국식 인터넷 표현을 자연스럽게 차용했습니다. 저는 대만 SNS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대만 로컬 플랫폼 데카드를 살펴봤죠. 젊은 층 게시물에서 한글 사용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해시태그에 한글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샵 행복, 샵 일상, 샵 좋아요.
이들은 한글 해시태그의 정확한 뜻을 알았습니다. 검색해서 확인했거나 드라마에서 배웠거든요. 한 23살 여성 인플루언서를 인터뷰했습니다. 팔로워 5만 명 규모였죠. 왜 한글 해시태그를 쓰나요? 팔로워들이 좋아해요. 감성 있어 보인대요. 한글 해시태그 효과가 있나요? 네. 한글 쓰면 반응이 더 좋아요. 그녀는 전략적으로 한글을 활용했습니다. 중국어 본문에 한글 해시태그를 추가하면 게시물이 더 세련돼 보였죠. 팔로워들도 같은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문화 수용이었습니다. 타이베이 한 카페에서 메뉴판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2024년엔 한글이 장식용으로만 쓰였다면 2025년엔 실제 메뉴 설명에도 한글이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메이슈 카페, 아메리카노 3개 언어가 병기됐죠.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한글 메뉴를 읽나요? 일부는 읽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한글 보고 주문하기도 해요. 왜요? 재밌대요. 한국 카페 온 것 같다고. 젊은 세대는 한글 메뉴를 체험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용성보다 감성이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읽기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저는 대만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2024년과 달라진 점이 있었죠.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는 기초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회화책과 실용서가 더 많이 팔렸죠.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회화책이 더 잘 팔려요? 손님들이 기초는 이미 알고 오거든요. 바로 실전 회화부터 배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 기초를 알죠? 드라마랑 음악으로 익혔다고 해요.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학습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자음 모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바로 활용 단계로 넘어간 거죠. 2025년 6월 대만 한 대학에서 한국어 동아리가 신설됐습니다. 회원 모집 공고를 봤는데 신청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만났습니다. 22살 여학생이었죠. 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한글에 관심 있어서요. 다들 처음 배우나요? 아니요. 대부분 기본은 알아요. 같이 더 배우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사 따라하기, K-팝 가사 번역하기, 한글 손글씨 연습하기요. 이들은 체계적 학습보다 재미있는 활동을 선호했습니다. 문법보다 실제 사용이 중요했죠. 저는 동아리 모임에 참관했습니다. 회원들은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며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자막을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해진 표현들이었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기본 표현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한글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익힌 상태였습니다. 콘텐츠를 통한 반복 노출이 무의식적 학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식 학습 단계에선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알던 건데 하며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엔 한글이 장식이었고 2024년엔 한글이 디자인 요소였고 2025년엔 한글이 일상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전환된 거죠. 자주 보니까 낯설지 않았고 낯설지 않으니까 시도해봤고 시도해보니까 어렵지 않았고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썼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제도, 교육 정책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류 콘텐츠가 있었고 그 속에 한글이 있었고 젊은 세대가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2025년 하반기 대만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됐죠. 타이베이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판, 포스터, 옷, 가방, 심지어 낙서까지.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의 시각 환경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한 20살 남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글이 프린트된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이 옷 어디서 샀어요? 로컬 브랜드예요. 대만 거예요. 한글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네. 자유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 친구도 드라마 보면서 배웠대요. 젊은 세대는 서로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공식 교육기관이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파됐죠. 2025년 9월 대만 한 패션 위크에 참석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봤는데 절반 이상의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한 디자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두 한글을 쓰나요? 타겟 소비자가 원하거든요.
20대는 한글 좋아해요. 읽을 줄 아나요? 기본 정도는 다 알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20대 상당수가 한글 기본 자모를 알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간단한 단어는 읽을 수 있었죠. 저는 타이베이 MRT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 안에서 젊은이들을 관찰했죠.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막 없이 봤습니다. 중국어 자막을 껐고 한글 자막만 켜져 있었죠. 한글 자막만 보시네요. 네. 중국어 자막 보면 한국어 안 들리거든요. 한글 읽을 줄 아세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맥락으로 이해돼요.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했지만 드라마 내용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고 한국어 대사를 듣고 장면을 보면서 이해한 거죠. 이건 능동적 학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한글과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저는 대만 온라인 서점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관련 서적 판매량은 계속 증가했지만 구매자 연령대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주 구매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내려갔죠. 더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 학습 방식이 달랐습니다.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콘텐츠를 통해 상당 부분 익혔기 때문에 교재는 참고 자료일 뿐이었죠. 타이베이 한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었죠.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K-팝 가사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국 여행 갔을 때 쓰려고요.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더 깊이 즐기기 위해서였죠. 강사에게도 물었습니다. 요즘 수강생들 수준이 어떤가요? 예전보다 훨씬 높아요. 기초 과정 건너뛰고 싶어 하는 학생도 많아요. 왜요? 자음 모음은 이미 다 알거든요. 드라마 보면서 익혔다고. 강사는 커리큘럼을 조정했습니다. 기초 단계를 축소하고 실전 회화 비중을 늘렸죠. 수강생들이 원하는 건 문법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대만 정부 교육부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대만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 중 한국어 수강률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죠. 202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과목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사와 인터뷰했죠.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다른 외국어 수업보다 참여도가 높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미 한글을 좋아하거든요. 낯설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교사는 수업 방식도 바꿨습니다.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드라마와 음악을 활용했죠. 학생들이 이미 드라마로 배운 표현이 많아요. 그걸 수업에서 확인해주면 돼요. 이건 역전된 교육이었습니다. 학교가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배우고 학교가 뒤따라가는 방식이었죠. 저는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인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글에 자주 노출됐습니다. 둘째, 반복 노출로 한글 형태가 익숙해졌습니다. 셋째, 익숙해진 뒤 한글의 구조를 인식했습니다. 넷째, 구조가 단순하고 규칙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섯째, 단순함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섯째, 매력을 느낀 뒤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도 익혔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강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타이베이 한 카페에서 젊은이 3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로 대화하다가 가끔 한글 단어를 섞었습니다. 진짜? 대박. 화이팅.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중국어 대화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언어 혼용이었죠. 한국어를 완전히 구사하진 못했지만 감정 표현이나 강조할 때 한국어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자라는 것.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함께 살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 2025년 말, 저는 조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2023년 여름에 SNS 프로필을 한글로 바꿨던 그 조카였죠. 요즘도 한글 써? 네. 이제 읽을 줄도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 아무도요. 그냥 드라마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조카는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주 봤고, 자주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인 방식이었습니다. 설명 없이, 강요 없이,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한글의 운반체였고, 반복 노출은 학습의 도구였고, 익숙함은 수용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대만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을 집중 관찰했습니다. 이 시기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였죠.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일상이 됐습니다. 타이베이 시내 어디를 가든 한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의 일부였죠. 한 카페 주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2024년부터 한글 메뉴판을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한글 메뉴판 쓰세요? 네. 이제 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왜요? 손님들이 익숙해졌거든요. 한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글은 특별한 마케팅 요소에서 기본 구성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어색한 것이 된 거죠. 저는 대만 대학생들의 노트 필기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상당수가 중국어와 한글을 섞어서 필기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도 쓰세요? 중국어로만 쓰면 나중에 볼 때 지루해요. 한글 섞으면 눈에 잘 들어와요. 한글 쓰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 익숙해서 빠르게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한글을 학습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한글로 표기하면 시각적으로 강조됐죠. 이건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타이베이 한 문구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2024년부터 한글 제품을 팔기 시작했죠. 요즘 한글 제품 판매는 어떤가요? 예전만큼 폭발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팔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행이 아니라 기본이 됐으니까요. 손님들이 당연히 찾아요. 한글 제품은 트렌드 아이템에서 일상용품으로 전환됐습니다. 신기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것이 된 거죠. 저는 SNS 트렌드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2024년엔 한글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엔 그냥 평범했습니다. 한글 프로필, 한글 해시태그, 한글 댓글. 모두 흔한 풍경이 됐죠. 한 인플루언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도 한글 콘텐츠 올리세요? 네. 근데 이젠 특별한 반응은 없어요. 왜요? 다들 쓰니까요. 이제 한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글은 차별화 요소에서 공통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쓰니까 특별함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이건 부정적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글이 완전히 정착됐다는 증거였죠. 저는 대만 젊은 세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5명을 선정해서 각각 1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이제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편해요.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글은 처음엔 신기했고, 그 다음엔 예뻤고, 그 다음엔 익숙했고, 마지막엔 편해졌습니다. 편하다는 건 거부감이 없다는 뜻이었죠. 쓰는데 부담이 없고, 보는데 어색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22살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 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영어나 중국어처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봐서요. 이제 한글 없으면 오히려 어색해요. 이게 대만 젊은 세대의 감각이었습니다.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니라 일상 문자가 됐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2023년에 처음 한글 간판을 봤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죠. 그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엔 당연했습니다. 카페, 옷가게, 문구점, 서점. 어디에나 한글이 있었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23살 여성이었죠. 한글 옷 많이 파나요? 네. 근데 이젠 한글 옷이라고 따로 구분 안 해요. 왜요? 대부분 옷에 한글 들어가니까요. 이제 기본이에요. 한글은 별도 카테고리가 아니라 기본 디자인 요소가 됐습니다. 특별히 한글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발견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글 쓰냐는 제목의 게시물이었죠. 나이 든 세대의 의문이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영어 쓰는 거랑 똑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편해요. 젊은 세대는 한글 사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쓰냐는 질문 자체가 이상했죠.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글 보고 자랐어요. 드라마에도 있고, 음악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글은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류가 있었고, 자라면서 한글을 받고,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죠. 저는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대만 젊은 세대의 한글 수용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노출.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글을 자주 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익숙함, 반복 노출로 한글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인식. 익숙해진 뒤 한글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매력. 구조가 단순하고 규칙적이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사용. 매력을 느낀 뒤 직접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편안함. 사용하면서 한글이 편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정착. 편해진 한글이 일상에 남았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한글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정부가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콘텐츠가 있었고, 젊은 세대가 그걸 받고, 자연스럽게 한글이 스며들었습니다. 타이베이 한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21살 여대생이었죠. 한글이 왜 대만에 정착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요. 익숙해지니까 편했고, 편하니까 남았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글은 갑자기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매력을 인식했고, 인식한 뒤 사용했고, 사용하다 보니 편해졌고, 편해지니까 계속 썼습니다. 처음부터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뒤 편해졌기 때문에 남은 거였습니다. 저는 2026년 2월 3년간의 관찰을 마무리하며 대만 전역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타이베이뿐 아니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까지 방문했죠. 모든 도시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대만 젊은 세대의 일상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타이중 한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 식당 메뉴판에 한글이 있었고, 도서관 안내판에도 한글이 병기돼 있었고, 학생회 포스터에도 한글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타이베이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전역으로 확산된 흐름이었죠. 타이난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왜요? 이미 익숙하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류 콘텐츠 봤던 세대예요. 이 교사의 말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현재 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한류와 함께 자란 세대였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미 한류가 있었죠. 그들에게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니라 익숙한 시각 요소였습니다. 가오슝 한 서점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후대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 코너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책을 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왜 사진만 찍어요?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나중에 보려고요. 다 아는 내용인가요? 반은 알아요. 모르는 것만 확인하려고요. 젊은 세대는 한글 학습에서도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채웠죠. 이미 콘텐츠를 통해 상당 부분 익혔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대만 문화부 관계자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글 확산을 예상했나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정책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산됐죠? 한류 콘텐츠의 힘이에요. 정부가 개입할 틈도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글의 대만 정착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였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전파했고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여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카가 SNS 프로필을 한글로 바꿨을 때 저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그건 유행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조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젠 23이 된 조카는 한국어 회화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했어? 한국 여행 가고 싶어서요. 자막 없이 드라마도 보고 싶고요. 어렵지 않아? 아니요.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조카의 학습 과정은 역순이었습니다. 먼저 노출됐고, 익숙해졌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 정반대였죠. 하지만 이게 대만 젊은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처음 관찰을 시작했던 시먼딩 거리를 다시 걸었죠. 한글 간판이 더 늘었습니다. 한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죠. 한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이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대화 중간중간 한국어 표현이 섞였죠. 진짜 대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짱이에요. 이들은 코드 스위칭을 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갔죠.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엔 문제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종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류 콘텐츠가 매개체였습니다. 드라마, 음악, 예능을 통해 한글이 자연스럽게 노출됐습니다. 둘째, 반복 노출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보니까 낯설지 않았고, 낯설지 않으니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셋째, 형태의 매력이 작용했습니다. 한글의 단순하고 규칙적인 구조가 시각적으로 편안했습니다. 넷째, 의미보다 형태가 먼저였습니다. 뜻을 알기 전에 모양에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뒤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다섯째, 사용이 학습을 앞섰습니다. 배우기 전에 먼저 썼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여섯째, 편안함이 정착을 만들었습니다. 익숙해지니 편했고, 편안히 계속 썼고, 계속 쓰니 일상이 됐습니다. 이전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요도, 정책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있었고, 젊은 세대가 그걸 소비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 자연스럽게 전달됐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만에서 한글은 갑자기 선택된 문자가 아니다. 한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매력을 인식했을 뿐이다.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진 뒤 편해졌기 때문에 남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글은 마케팅의 결과도, 정책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화 침투의 결과였죠. 콘텐츠가 먼저 왔고, 문자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었고, 젊은 세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창밖을 보니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커피, 디저트, 행복. 한글은 이제 대만 거리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년간의 관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죠. 대만 젊은 세대는 계속 한글을 쓸 것이고, 더 어린 세대는 더 자연스럽게 한글을 받아들일 것이고, 한글은 대만에서 점점 더 익숙한 문자가 될 것입니다. 강요 없이,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한글이 대만에 정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류는 계속되고, 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는 계속 소비할 것이니까요. 한글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강제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콘텐츠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반복 노출이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이 편안함을 만들고, 편안함이 정착을 만들 것입니다. 대만 젊은 세대가 한글을 받아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